오늘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의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방중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한중 정상회담을 치르다 보니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왜 꼭 12월 달을 선택을 했느냐 이런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효과가 1일 300억입니다. 하루만 연기를 하더라도 300억의 매출 손실이 한국 기업이나 관광업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1일 300억의 손실을 생각하면은 이건 이번에 했는 게 너무나 잘한 일이죠. 12월 13일 날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남경 대학살 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주석이 베이징을 비웠다. 이것도 결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국가적인 제사인데 그 제사라는 건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는 게 그렇게 큰 결례나 뭐 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그 외교부의 그 표준 관행은 부부장 조리가 영접을 국가원수가 방문했을 때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 전임 대통령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더 높은 그 관료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거는 그 표준에서 이제 조금 양국 관계에 뭔가 좀 뭐 하여튼 상황이나 관계상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하는 그런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사드 뒤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중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문이었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을 끝낸 성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방중의 성과, 각 당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얻을 것은 다 얻은 방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철회를 공식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제, 무역, 실질 협력 분야에서 이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들을 밝혔고요.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드라는 말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그냥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한국 측이 적절히 처리해주기 바란다는 수준으로 사실은 상당히 낮은 수위의 언급 정도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하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처리하셨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명시의 언급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성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중 FTA 관련해서도 서비스나 투자와 관련해서 후속 협상 개시선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들은 많겠지만 이제 실질적인 한중 FTA 협상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한중 양국 정상 간에 지금 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봤을 때 이 양국 정상 간에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한 라인을 이제 서로 간에 같이 가동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도핑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참여 못하고 이제 개별 차원에서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에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셨고요. 시 주석께서도 불가피하게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주석의 그러한 방침이나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광객까지 포함해가지고 대거 방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 경제 협력,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협력들이 이루어지는데 환경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 간의 관계 개선뿐만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한중 간의 그동안 사드 때문에 일어났던 다 미뤄졌던 일들 내지는 저희들이 되돌릴 수 없었던 일들을 다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예, 원래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방문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조율하고
또 특히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화려한 정상들의 어떤 만찬 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양국 국민들에게 어떤 우호를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실패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제 조율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기대했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양국이 좀 의견 조율하는 거, 그리고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이 합치하는 거, 또 이제까지 경제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좀 명시적으로 좀 풀어주는 거,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시 주석께서 직접 참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하는 이 4가지가 뭐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했는데,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실질적인 의전에 소홀이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가지고 그것 자체가 논란된 것 자체가 양국 국민들 간의 이 정상회담, 국빈방문 전보다 후가 훨씬 더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제 조율에서도 만족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양국 관계는 더 봉합됐다기보다도 더 벌어진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 우리 정부가 준비를 소홀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중국이 도강양회라 해가지고 이제까지 대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입하지 않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문화대혁명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군사적인 굴기를 하니까 사실상 한국, 미국, 일본 간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 동맹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개입하기 시작해가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길들이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의전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홀하고 그다음 양쪽에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합의를 안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의전적인 문제,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크게 봐가 중국이 이제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있는 경제 파트너 수준에서 벗어나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동북아에서 한국을 한미일 살상 동맹에서 떼내기 위한 그런 동맹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없이 그냥 많은 국민 사기에, 한국민의 사기에 상처를 입힌 정상회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저도 보기에 지금 당장의 외교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은 전면적으로 경질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외교 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언론의 경우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령 서민들을 생각해서 아침밥을 동대문 시장 가서 이틀 연속 드셨다. 잘하시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중국에 국빈으로 가셨는데 이틀 연속 중국의 허름한 식당에서 서민 식사를 했다? 아니, 저희 국회에서요, 외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의원외교 방문을 해도 저녁 모시고 아침 모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예를 다해서 모셔서 이분들이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배려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북경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중국의 국회의장이 나올 수도 있고 전인대 상무위원이 7명이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와서 아침 식사 대접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저녁에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홀대도 이런 홀대가 없다. 아까 윤영찬 수석 12월 13일 날 남경 행사 일정 때문에 부득 이야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12월 13일 날 남경 행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 외교부는 파악도 못하고 이 일정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 당장에 문책하고 저거 사표받아야 될 정도고요. 사실은 이 일련의 흐름들, 기자가 폭행당하고 대통령께서 아침 식사도 혼자 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왕이 외교부장이 툭툭 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사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드 때 우리가 몇 개월, 1년 이상을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중국의 의도나 행동하는 양식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왔던 상황들입니다. 예측이 돼 왔으면
우리가 갔을 때 분명한 대답과 분명한 자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쪽에서 얘기하실 때 하루에 300억씩 손해가 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요, 사드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할 때 구체적으로 경제 보복을 한다는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특징이요, 물밑에서 조용하게 한국에 가지 마. 한국 한류 중국 내 TV 송출하지 마. 표시 안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그러면 내일부터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마구 들어옵니까? 모든 문제가 풀립니까? 원래 제재하겠다는 것도 얘기가 없었던 것처럼 풀리는 것도 얘기 없이 지금 풀리는지 말든지 하는 건데요. 저희가 봤던 느낌으로는 정상 외교 끝났다 그래서 과연 풀릴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죠, 내일부터. 저희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4대 원칙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4대 원칙이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이미 했던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질 게 없고 얻을 게 없다고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좀 길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면서 가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마음에 심대한 상처를 끼쳤고 네. 국가 전체적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반론을 우리 듣겠습니다. 정태욱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를 대신 드릴게요. 근데 전 상처를 왜 받으셨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요리가 우리 요리를 하면 이게 모양도 좋고 맛도 좋으면 최고죠. 물론 그건 모를 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는 모양은 좀 그렇다 좀 부족해도 맛이 좋은 게 최고입니다. 외교는 실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였다고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가 평상시 상황에서 가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하고 애를 쓰신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승절 행사 때 천안문 광장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그 한중 관계라서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전승절 행사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소위 미국 중심, 서구 열강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계 질서에 반대했던 제3세계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행사 자체가. 그런 성격의 행사에 한국 대통령께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사드 안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사드로 사실은 중국에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 진짜 그게 외교적 참사죠. 중국 입장에서도 외교적 참사였고 우리 입장에서도 외교적 참사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이해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태국 의원님이 삼각동맹에서 한국을 떼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삼각동맹 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일 동맹이 따로 있고요. 한미 동맹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격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건 외교적으로 좀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의제조율 실패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다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올라셨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한중 간 아까 한반도 평화랑 4대 원칙에 대해서 이미 선언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한중 정상 간의 국빈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반도 전쟁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을 때, 북핵 문제가 상당히 급박했을 때 미국 조야에서 특히나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하고 직접 협상해서 우리 주한미군 나중에 철수할 테니까 일단은 레짐 체인지까지 가봅시다라는 의견들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 그 위기가 아직도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한 거고요. 북핵 문제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도 한 거고, 동시에 이 북핵 문제를 협상과 대화로 풀어야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한 것은 외교적으로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번에 대한 평가에 좀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도 한 말씀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대가 좀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죠. 전승절 80주년에 대한 모르고 갔냐 알고 갔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정들 조율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전에 매일같이 지금 사드 보복을 한 경제적 우리의 손실이 하루에 300억 이상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현실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입니다. 근데 25주년 모멘텀 자체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드로 인한 한중 간의 이 벌어진 간극을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해야겠다는 우리의 또 목표도 있는 거고 중국 측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실은 무리하게 일정을 급하게 조율했던 거에 대해 자박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전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밥자리 패싱 얘기도 하시고 방금 제가 혼밥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물론 같이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밥 먹으러 대통령께서 그 자리 가신 거 아닙니다. 대통령 가셔가지고 하실 거 다 하셨어요. 서열 1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하셨고요. 2위 리커창 총리하고 경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합의하셨고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하고도 회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중국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합니다. 7위. 이 양반 이름이 참 재밌던데 장가올이라고 상무부총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아마 기재부 부총리 정도 될 겁니다. 중국 경제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분하고 회담하셨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천민월 충청시 당서기하고도 이제 회담을 하셨는데 이분은 차기 지도자로 이미 다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본다면은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가셔서 홀대당했다고 얘기하니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리를 분명히 챙길 수 있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모를 대통령께서 수모를 안 당하는 게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모를 뭐 감수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진짜 실리를 챙겼느냐? 자, 시진핑 국가주석 또 리커창 총리하고 회담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당장에 내일부터 알게 모르게 중국이 전혀 표시하지 않고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던 경제적인 제재가 과연 풀리느냐? 두고 볼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 측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실질적인 행동을 가지고 본다면 말만 그럴듯하고 회담하는 형식만 취해줬지 전혀 풀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별 실리 얻은 거 없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물론 그건 지켜보고 우리가 같이 검증을 해보면 될 일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북한 핵 문제, 북한 ICBM 문제 풀었냐? 아니, 사실 유엔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 결의가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고 국제사회가 그렇게 가자고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 간에 양 국가 간에 이 유엔에서 나온 내용의 이상의 구체적인 집행이라든지 뭐가 나왔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ICBM 개발을 포기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뭐가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평범한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CC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CCTV 쪽에서 이 사드 산불 정책을 가지고 집요하게 인터뷰에서 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중국 정부의 본심이고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가서 얻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중국에 의해서 덫을 잡힌 것만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모욕은 모욕대로 당하고 실리는 얻은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한번 경제적인 실리 풀리는 것 한 보름 동안 지켜보죠.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시게요. 그러면 우리 원래는 국가 전체가 과연 그러면 이번 정상회고가 실리를 얻는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두는 명확해질 겁니다. 제가 얘기하시죠. 먼저 하세요. 네. 예,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서가 옹호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 잘 됐다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대담까지 할 정도로 극찬할 정도는 그건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전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무 방문이 아니고 국빈 방문이지 않습니까?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도 의전이 소홀되는 건 있고 실리적인 측면을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잘 지적했지만 몇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는 저희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됐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상당히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4원칙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회담이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고 중국이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북한에서 탈퇴할 때부터 가진 원칙을 그냥 우리가 엔돌스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었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갈등 정리 전혀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때보다는 수위는 낮아졌지만은 중국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다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그 정도만 해도 밑에 사람은 이게 엄청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사드 보복 아마 안 풀릴 겁니다. 그리고 또 사드 보복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리커창에게 사드 보고 풀어줬으면 했는데 그게 답변이 양국의 양국 관계가 발전한다면 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뭐 기업에 좋은 일이 있다 이러다가 사드 보복이라는 걸 자체가 중국이 명시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는 양국 관계를 잘 발전하면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결국 뭐 자기가 안 가겠다는 걸 아마 완곡하게 표현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와주고 북한 대표단이 와주면은 굉장히 이제 이번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안 오겠다는 뜻으로 지금 뭐 대규모 고위 공작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4원칙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히 반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해줬고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남경 대학살 굉장히 일본이 세계적인 인권사에 남을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당사자 주석조차도 행사에 참석했지 일본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제3자인 한국에서 저렇게 세게 이제 중국 뭐 마음에 들으려고 저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결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실리를 얻은 거는 크게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손실을 많이 가져온 정상회담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예, 과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뭐 북핵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경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드 보복을 하는 견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드 문제만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드를 처리할 것이라고 중국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뭐 베이징대 교수나 이렇게 한반도 전문가들 얘기한 거 보면 사드하고 한중 관계 개선 문제를 분리했다. 그것만 가지고도 큰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사드 문제하고 한중 관계 개선 문제를 분리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큰 성과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 경제 기업 심각하게 중국의 내에서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하고 방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이 걸려있는 한반도 평화 4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국들로부터 인정받아가는 과정에서 어렵게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이게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북핵으로 인한 상황이 변했고 북한 미사일로 인한 상황이 변했고 북미 간의 관계도 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러한 원칙들, 비슷한 원칙들이 있었다는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4대 원칙들을 주변 강국들로부터 하나하나 서로 합의들을 봐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제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야당에서 보면 그 감정선을 건드리는 국민 감정, 자존심 문제 얘기하시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분에서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해서 야당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로 한중 정상회담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제들을 같이 도출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하고 이런 과정으로 좀 생산적 있게 논의를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이어서 확대 과정하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실은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기자단 폭행 문제만 하더라도 없애야 될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항상 사실은 중국 외교 당시 그 외신 기자 클럽 주변을 보면 예견됐던 사고라고 하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 트리도 캐나다 총리 방문했을 때도 이 기자단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들이 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했으면 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조차 이 강압적인 조치를 해서 대통령을 따라가지 못할 뻔했던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뭐 손에 쥐는 거 없지 않냐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방중 수행했던 의원님들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우리 이제 가면 교민들이나 지역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이제 기업 상주 주재원들이나 이런 모여가지고 이제 만찬들을 합니다. 같이 환영 만찬들 하는 자리에서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울먹울먹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80만 명 됩니다. 조선족 빼고 우리 국민이 지금 중국 내에서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80만 명 됩니다. 그 80만 명이 이 사드로 인해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랑 사진 한번 문재인 대통령 찍은 게 그것조차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란, 현지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어목했는지 이 상황에서 그나마 대통령께서 가셔서 물론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좋았을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우리 활동하는 한국 국민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가슴 깊이 고마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민을 위해서 그 교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모욕을 감수하고 외교 활동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겁니다. 그건 대통령께서 희생, 헌신하는 자세를 보였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상황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무모하게 뛰어들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안보팀 특히 외교부 장관부터 좀 경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판단이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 기자 폭행 딱 단순히 하나만 보면 다른 국가하고 있을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해서 보면 아니 첫 번째가 그러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연락 오면 우선 전화 안 받지 않습니까? 카톡 오면 카톡 쉽지 않습니까? 보면 전화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환대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라면 전화 오면 그냥 바로 30초, 20초 이내에 받습니다. 보기 싫으면 전화 5번 올 때까지 안 받습니다. 카톡 오면 10시간, 20시간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지금 중국의 일련의 상황들이 기자 폭행한 거, 대통령 혼자 식사하시게 한 것들 이런저런 이 일련의 흐름들이 전혀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풀 마음의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드라든지 산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국빈 방문, 국가 대 국가 정상 외교라면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팀이라든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에서 그런 상황을 읽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 간에 빅딜을 할 만한 요소가 그 시점이 무르익었다라고 할 때 가는 것이지 그게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대포로 턱 가서 저 모욕을 당하고 저런 수모를 당하고 실제로 물론 경제 제재 얼마나 풀릴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켜보시죠.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국가의 격은 떨어지고 실리는 없고 이런 사태를 왜 방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걸 감당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외교안보팀 경질하고 문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고 끝내고 이 주제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중국의 이런 태도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예견됐다라기보다도 중국이 이제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 가지 역사 원칙을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역지사지하고 관왕지례라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데 이런 그 생각해 봅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중국에서 대륙을 통일한 왕조는 반드시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추전국 시대를 실질적으로 정리했는 한무제 때 우리 그 고조선을 침입해가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함으로써 고대 국가가 한 500년 미뤄졌고, 그 다음 5대 19국의 혼란을 통일했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2번 침략하고 당나라가 AD 660년, 668년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청나라 침입이고 6.25 전쟁 때도 결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자 1년 만에 그 6.25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통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중국이 이 문화대혁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경제적인 힘을 차리고 난 다음에 한국을 어떻게든 이제 자기들 그 역사 5,000년 동안 자기들의 손아귀에 있었던 대로 다시 틀어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은 이번 정상회담을 마치 잘했다는 식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큰 역사의 큰 틀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어떻게든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그래 됐어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자꾸 잘했다 이야기하고, 특히 그 아까 이야기됐는 기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팼는 거. 중국 예계된 참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중국이 저렇게 한국을 만만히 본 면도 있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청와대가 이걸 처음부터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마치 숨기려고 하고 그다음 이 시진핑의 경호원이 아니라 한국 측 대행사라고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뭐 직접 현 정부와 관계없지만은 그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이 기자들이 맞을 짓 해가지고 맞았다는 식으로 트위터를 올립니다. 아마 이런 똑같은 사태가 그 워싱턴 DC에서 있었다 하면 아마 지금쯤 저 광화문 거리 한 100만 명 촛불 집회를 하고 그 미국 대사관을 한 10겹 20겹 사들어가지고 아마 그 물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거를 마치 이 옹호하고 잘 됐는 거고 의전적으로 대우받았다, 극찬의 대우를 받았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우리 김건희 의원님 보기 싫은 사람 얘기도 하시는데, 보기 싫은 사람하고 1시간 이상 더 연장해가지고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주석과 우리 예정된 양자 회담에서 보면 1시간 이상 더 했거든요. 예정된 시간보다. 저는 충분히 두 정상께서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저는 의지가 있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다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 80주년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 홍준표 대표님 아베 총리 만나셨거든요.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 대단히 좋은 얘기 하셨어요. 파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 가셔가지고 좀 제대로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시지.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일본 제국지 시대 때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서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한 주중대사 영접 나오지 않고 그 자리 보냈습니다. 노영민 대사. 그래서 결국 난징 대학살 80주년 행사장에 가 계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한일 관계 이것 때문에 문제됐다고 얘기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그러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유엔 제재 관련해서 그 이상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중국의 입장도 분명하고요, 한국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유엔 제재, 북핵 문제 관련해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채 이 틈도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독자제안도 물론 그 실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결국은 대화 협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누차 우리 두 분 의원님, 야당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드려서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양도 좋고 맛도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모양이 조금 불편해 보인다 하더라도 맛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너무 자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 앞으로 과제가 많습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거든, 이제 시작입니다. 전환점이 이제 마련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근혜 정부 때에서 일어났던 이 외교적 참사를, 한중 간의 이 외교적 참사를 이제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야당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오늘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전에 돌입하지만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임시국회 난항을 놓고 여야는 내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발언까지 듣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도대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에 내버려진 덜깨처럼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분존 특별법을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독소 조항을 걷어낸 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내일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쟁점 법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 각 당이 생각하는 쟁점 법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 이 부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입니다. 글쎄, 저희들은 일단 이 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인데 이 법사위부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사위에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놓은 법안이 110여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올린 겁니다.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어요. 저는 뭐 큰 욕심 안 부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것부터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당 물론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럼 공수처법 하고 싶고요. 국정원개혁법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 얘기하시는데 규제 프리즘법하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 발전법 그건 아마 한국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마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그 계속 하자고 주장해왔던 법안들인 것 같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논의할 수 있고 물론 세부 항목에 보면은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게 있고 조금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전제는 논의하자. 근데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이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에 대해서도 물론 우려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하자. 그냥 논의를 시작합시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인데 아예 원천 봉쇄를 하시더라고. 논의조차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 위한 그 입장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저희들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얼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12월 임시국회 이제 열어놨으니까 이 법안 지금 이제 우리가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야당 의원님도 얘기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는데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논의지만 일단은 법사위부터 좀 빨리 열어서 이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놓은 110여 개 법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생 법안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나마 좀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임시국회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양을 보면은 아마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움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뭐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가 가장 욕 많이 하는 박근혜 정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와 다를 바 없이 하는 일 없고 싸움만 하도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을 바라볼 때 진정한 협치와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만 해대고 또 무슨 현안이 있으면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국민의당 끌어들여가지고 싹 야합해가지고 뭘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뒤돌아서서 모른 채 하는 게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난 예산 국회를 우리 자유한국당을 패싱시키고 국민의당과 두 당이 그냥 뭐 이 자리에서 너무 심한 용어 쓸 수는 없고 그래 통과시킨 겁니다. 여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실제로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그럼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정개특위 위원인데 두 당이 합의를 뭘 했냐 하면 개헌하고 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그 고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뭐 원래 당초 국민의당이 반대하던 것도 다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공무원도 추리작 하는 것도 오케이가 다 통과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정개특위가 무슨 일이 났냐? 국민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누가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맡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그러듯이 이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야당과 협치하고 합의하고 그럴 정신이 없이 오로지 자기 할 때 뭐 누구를 뭐 속된 표현으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또 통과시키고 그 다음 내몰라라 갖고 또 그냥 뭡니까 이거 법안 처리하자고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협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산 처리 일방적인 자유한국당 왕따시켜 통과시킨 거 미안하다는 전제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번 임시국회를 전부 다 왕따시킨 게 아닙니다. 뭐 저도 여러 가지 회의에서 여러 번 들어가 했습니다. 그래 됐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에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해서 하는 중점 법안이라는 게 전부 다 정쟁법입니다. 민생과 별 관계없는 국정원 개혁법이라든지 뭐 자기들 입장에 개혁이 우리가 보기에는 개혁이고 그다음 공수처법 이런 정쟁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법안 자꾸 들고 와가지고 협의하자. 그리고 이제 협의만 하면은 그다음 내용은 뭐 그다음에 하자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금 쟁점 법안이 뭐냐, 야당의 입장이 뭐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예, 그 정태욱 선배님 말씀에 좀 이견을 상당히 좀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예산 소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 예산 소위위원님들이 끝까지 심사에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 국민의당이 여당이 민주당 편을 든 개별 예산 항목보다도 사실은 같은 야야 공조를 해서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수정한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만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이 결정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 여기는 법인세 낮춰야 된다. 우리는 법인세 올려야 된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올해 이제 내년 최저임금 보전 지원하기로 한 3억, 뭐 기타 부수 비용까지 하면 한 3조, 4조 정도 되는데 이 4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두 가지 그 부분에만 차이가 있었지 공무원 증원 문제도 3당 원내대표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9,475명으로 다 합의를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예산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의 김도욱 간사, 우리 당의 황교안 간사, 그 다음에 민주당의 윤우석 간사 셋이 마지막 날까지 수치 조정을 했었습니다. 오로지 차이가 있었던 것은 법인세 인하, 우리 인상, 3조 최저임금 보전분 인정하느냐 마냐 딱 그 두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여당인 민주당과 무슨 짬짬이를 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은 정말로 팩트에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개혁 필요한 거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은 거의 이게 당론으로 공동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다만 이제 법사위가 사실은 이제 법사위는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법사위의 관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막혀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전향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훈 선배님 말씀하신 것 중에 법사위 처리 안 한다고 하는 거 사실은 그것도 우회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 갔는데 120일 이상을 법사위에서 가지고 있으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 패싱합시다라고 결의만 하는 순간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은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정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군소정당들이 또 이해관계를 일치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일이 지금 이익집단 공동체인데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각각의 법안별로 조금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원내 정파들이 정말로 좀 담백한 마음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열릴 구석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서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합의될 여지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예, 네. 일단은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보탤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님, 전 원내대표님이시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잠정 합의안까지 다 만들어서 가져갔다가 의총에서 뒤집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국당 패싱이라는 말은 저는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잘못 쓰신 거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아까 우리 정태훈 스스로 뭐 왕따기까지 하시는데 그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계속 여야 간에 싸움만 할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봤습니다. 저 자료한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성태 새로운 원내대표님께서 들깨처럼 싸우시겠다고 하셔서 좀 놀랐는데
안 싸우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협치하고 싶고요. 근데 협치하는 과정에서 대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들 대화 타협하고 해놓고 나가지고 저희 원내 지도부, 저희 적 지지층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원칙적인 제대로 못 지켜냈다고,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했다고 욕도 먹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일들, 저희들도 이제 사실 되게 어려운 형편에서 아주 힘들게 사실은 협치를 하려고 하고, 대화 타협을 하고, 어쨌든 협상을 통해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좀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 예산안 과정에서 좀 섭섭함이 있는 것 가지고 뒤끝이 너무 기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있었으면 이제 뒤끝 정도는 이제 그만 부르셔도 좀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임시국회 좀 남은 일주일이라도 좀 성과 있게 좀 하고, 만약 못한다면은 1월 임시국회라도 좀 해서라도 남은 법안들을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듣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저도 이훈 의원님과 저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지금 서울지검의 전체 검사가 241명 중에 40%가 72명이 전부 다 97명이 전부 다 이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전 정부 자기들이 싫어하는 과거 여당 사람들 잡아넣는데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언론 자유를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 정말 무리하게 MBC, KBS 사장 쫓아내고, 그럼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기들이 개가 짖든 귀찮아 간다는 식으로 계속 가놔놓고 국회에서 협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세세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적폐청산에 올인하고 언론 장악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우리가 야당은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서 원내 투쟁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 개개 협상에서 이 법조문에 대한 조문 정리를 하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전체적인 전국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서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론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예, 좀 불편하신 건 결론,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과거 정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구속되고 있고 조사받고 있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편하셔도 좀 감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급 실장 3분, 그 밑에 수석입니다. 청와대 수석들 6분인가? 그 밑에 행정관급 7분. 청와대 전체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없는 일로 구속된 게 아닙니다. 그게 지난 정부의 나라였습니다. 그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봉합하거나 여기서 자유한국당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정치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적폐청산 작업 아니고,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검찰 조사 아닙니다. 있는 조사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국민들이 바람이고 그것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정치보복이냐에 관련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적폐청산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이런 국민적 정서도 있고요. 근데 이것하고 실제 우리가 향후 나라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것인지 관련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하고 좀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부가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고 구속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가 출발하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정부가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오로지 전 정부를 이제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그것도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 대책회의 공개 발언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박근혜, 이명박 구속시켜라, 수사하라, 그 이야기 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서울지검 전체 할 일 많은 수사인데 전 검사의 40%를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없는 법을, 이게 죄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계속 파들어가가지고 만들고, 특히 아까 없는 거를 만든다 했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보지도 봐서는 안 되는 메인 서버까지 들어가가지고 각종 자료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적폐청산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걸 정말 만들고 그냥 넘어가야 될 걸 가지고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반론까지 네.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유, 없는 거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국정원 아까 서버 보신다는데 그 서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키워드로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뭐 국정원에 있는 대위 자료가 뭐 민간에 완전히 유포된 것처럼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급 실장부터 해가지고 전직 청와대에서 일했던 청와대 전체가 지금 조사받고 있고 구속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 사실은 민생이나 이쪽에서 조사해야 될 역량 많은 수가 거기 매달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는 거 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를 정상화하고 거기서 개혁과 이 민생입법들을 하나하나 해놓은 것하고 왜 연동시켜서 연계해서 생각하시는지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언급된 뉴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소식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을 비롯해서 각 당의 의견이 약간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의견 먼저부터 듣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왜 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그걸 받아들였냐 이제 이런 비판인 건데 법원이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내놓아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비난이나 또는 뭐 복잡한 얘기는 불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 듣습니다. 저는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천성산 도룡령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2조 5천억의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패산 사건으로 5,500억. 한두 시민단체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부 국책 사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수조 원의 돈을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부가 그들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는 것에 이런 사태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군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그래 또 민항 복합으로 또 아름다운 제주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극단적인 좌파 세력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해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공사가 14개월이나 연기가 되고 정부가 수백억을 삼성물산한테 물어주고 또 앞으로도 계속 물어줄 것이 소송이 지금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이게 불법으로 여기에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구상권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아까 국민의당에서는 그게 이제 법원의 조정이라 하는 거, 법원 조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정부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그리고 또 국책 사업이 뒤로 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주도한 사람이 이 담당 비서관이 아마 제주도에 출마하려고 제주도지사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정말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잘못된 정책이고 이런 정책으로 해가지고 계속 간다면 나라가 정말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계속 국책 사업에 대해서 방해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듣습니다. 예, 강정마을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이 구상권 신청했을 때가 아마 2016년 같습니다. 그때 우리 강정마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개인 116명한테 구상권 청했고요. 그리고 제주 참여환경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5군데 단체를 걸어가지고 아마 그때 34억 한 5천만 원 정도 같이 대단히 큰 돈을 사실은 이제 구상권을 청구했었는데 이 철회 소식 듣고 이 강정마을 회장님 비롯해서 다들 성명서 내셨어요. 너무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그리고 이 강정마을 사태를 인해 가지고 강정마을이 둘로 쪼개졌었거든요.
같은 마을에 살던 내내 손손 진짜 자자손손 같이 살던 마을에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치유되고 화합되고 화해되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성명을 내셨습니다. 사실은 국책사업이라는 게 엄격히 보면 그렇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약간 침해하면서 국책사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필요한 국책사업이라 하면은. 왜냐하면 침해받고 제한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반대하는 목소리 있으면 들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해군기지 유치 과정 쳐다보면은 말도 아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강정마을 주민들이 1900명이 가까웠어요. 주민들만 1900명이 살았는데 이 유치 결정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이 86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 결정했어요. 그거를 당연하다 여기고 그 유치 결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문제제기 다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당시 문제제기했던 연산호, 이 산호 같은 거거든요. 연산호 문제 그 당시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다 멸종위기종이고 국제협약에도 보호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해군이 지금 2019년까지 복원하기로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꾸 갈등을 치닫고 국제사업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갈등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갈등이 불가피했을 때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돈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본때 보여주시듯이 진짜 본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에 광우병 집회 있었죠. 한진중공업 사태 있었죠. 그 다음에 백남기 노무현 순진 그 민중청구회 집회 있었죠. 이 과정에서 지금 전부 다 수천만 원, 수억 원대 손해배상 다 청구해놨어요. 이 상황도 저는 사회적 수용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다 그 연장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 넘겼기 때문에 짧게만 듣겠습니다. 예. 네. 그 치유와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했는 모양을 보십시오.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래도 모두 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강정마을 구상권 취소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지금 이 정부가 다시 지난번 광화문을 거의 불법 천지로 만드는 한상균 이런 사람들을 또 사면해 준다 그럽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가 법이 무엇이 있고 그러면 이 자기들이 재산권이 손해를 받으면 무슨 짓이든지 아무리 쇠파이프를 흔들고 경찰차를 때려 붙이고 정경을 때려 죽여도 괜찮은 그런 정부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돼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짧게만 하시죠. 경찰을 때려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많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국가는 필요한 국책사업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국민들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인데 너무 그동안 일방적으로 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재산 상황을 이렇게 본때 보여주려고 보복하는 것처럼 국가가 국민한테 이렇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갈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진짜 의사결정해가면서 신고리 오르큐처럼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